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의 개혁 개방.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개방을 위한 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건 새롭게 개혁을 하다 보면 그 반대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500년 동안 이어왔던 어떠한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선의 기본적인 정책을 뒤엎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저항했고 그 저항을 어떻게 돌파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이 그 미국과 수교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그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황준헌의 황준센, 중국 발음은 황준센이죠.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데요. 조선 책략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구상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나라가 있으니 이르기를 아라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사는 당연히 그 러시아의 중국식 표기가 되고요. 그 땅의 넓음이 3대주에 걸쳐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럽과 그 아시아에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3대주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아마도 알래스카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쓰여지기 몇 년 전에 알래스카를 그 미국에다가 헐값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때는 3대주에 걸쳐 있었지만 지금은 2대주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육군 정병이 100여만 명, 해군 과함이 200여 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로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에 맞먹을 만큼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다만 이제 국가가 북쪽에 치우쳐 있어 기후가 춥고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서둘러 그 영토를 넓혀서 사직을 이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영토를 넓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이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동항,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준세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은 친중, 결일, 연미의 계책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옛날보다 더 힘써 섬기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양국이 매우 한 가족처럼 친하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알리다 보면 러시아도 두려워하고 일본도 친하게 지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중을 계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폈던 것이고요. 중국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결의를 하라는 건데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를 두려워하기는 일본도 조선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게 함께 러시아를 방어하자고 할 것인데 그 기회를 삼아서 일본과 친하게 지낼 것을 권고한 것이죠. 다음이 이제 연미가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미국이었느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미국은 유럽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냐면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시아를 친근히 대하고 약소국가를 우대해 왔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게다가 이제 미국은 상업상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를 원하지 아시아 조선을 침공할 의사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빌려서 위기가 닥쳤을 때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해라라고 하는 것이 조선 책략에서 황준센이 제기했던 방책이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이 조선 책략을 들여왔던 수신사 김홍집이 되는데요. 김홍집이 귀국해서 고종에게 조선 책략을 올리자 조선 정부에서는 미국과 수교 논의가 급물살에 탔습니다. 고종은 김홍집이 귀국 복명을 한 지 불과 나흘 후에, 그러니까 복명을 했다는 것은 귀국 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밀사 이동인과 탁정식을 도쿄로 보내서 허루장에게 미국과 수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불과 나흘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 책략이 고종의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고종이 미국과 수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내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조선 책략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옳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조선 책략 이후에 조선 정부는 그 개혁 개방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는데요. 1881년 1월에는 천국의 총리 각국 사무 아문을 모방한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2월 달에는요. 일본의 근대적인 제도 개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조사시 찰단을 파견했는데요. 신사유람단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사절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사라는 벼슬아치들이 여러 조로 나누어서 그 일본의 그 근대적인 제도 상황, 가령 이제 한 조는 근대적인 국방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 조는 뭐 근대적인 학제 개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그 동네에 그 도성을 방어하던 오영이 있었는데요. 이 오영을 무의영과 장의영 두 영으로 개편하고 무의영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해서 일본인 교관의 조련을 받게 하는 식으로 군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핏 보면은 굉장히 그 착실히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1881년 4월 고종은 주일 천국공사 허루장에게 탁정식을 보내서 최근 몇 달 동안 달라진 조선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그게 이제 조선 신료 가운데 외교를 원하는 자가 열의 7은 된다. 다시 말해서 개혁 개방에 찬성하는 사람이 70%는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조선 정부 내의 분위기였지 조선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탁정식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민간에서는 외교를 원하는 자가 열에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야 유림의 분위기는 정부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뜻이 되겠고요. 조선 관리가 외교를 원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절대 왕권을 행사하는 국왕이 미국과 수교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고종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군강병을 통해서 500년을 이어온 왕조를 명실공히 독립국으로 우뚝 세우려는 원대한 꿈을 품었을 수도 있고요. 그와는 정반대로 별다른 포부 없이 200년 종주국이었던 청국이 그렇게 하라고 공고했기 때문에 그 수동적으로 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모순된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500년 동안 이어온 성리학적 가치를 저버리는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완고한 제야유림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고종에게는 청국의 공고를 따르면서 부국 강병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개방이 결코 손에 날 일은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건국 이래 흔들리지 않았던 위정척사의 국시를 저버리는 것도 제야유림을 설득하는 것도 어느 쪽도 녹록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유와 어찌되었건 1881년 고종의 선택은 서양 열강과 수교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민시척족의 지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민시척족은 당시 조선 정부의 집권층이었습니다. 민시척족은 신진개업화로부터 4대당 수구당으로 지목될 만큼 기본적인 성격은 외세 의존적이었고 수구적이었습니다. 매건매직과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민심을 잃었고 크고 작은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이 되어서 정적들 혹은 성난 백성들에 의해서 척살되곤 했죠. 가령 이제 병조 판서 민승호의 경우에 민승호는 대원군의 장인 민추고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후의 부친인 민추록에게 입양이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국왕의 외삼촌이자 왕비의 오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1875년 1월에 집으로 배달된 의문의 함을 개봉하는 순간 함에 들어있던 폭격이 터져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즉사하게 되는데요. 1875년이라면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한 지 3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에 아마도 대원군의 지지 세력들이 벌린 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고 있지만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조 판서 겸 선해청 당상이었던 민경호. 민경호는요, 민승호의 아우인데요. 1882년 이모군란 때 봉기한 군졸들에 의해서 피신하고 있던 창덕궁에서 처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민영익을 칼로 찌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민영익의 친부였던 그 좌찬성 민태호와 왕비의 조카뻘 되는 병조판서 민영복을 척살하는 데서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그 민영익은 그 고종의 외사촌이었고요. 나중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왕비의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아버지는 세자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세자의 손위처남이 되는 거죠. 세자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민씨척족들이 모든 실권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그 처단이 되었던 것이죠. 민씨척족은 개혁개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 세력이었지만 그 청국이 미국과 수교를 요구하는 순간 사대냐 수구냐를 사이에 놓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심을 잃은 정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청국의 지원이 당연히 절실했을 텐데요. 그 민씨척족들은 사대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치 세력보다 부패하고 수구적이었던 민씨척족은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과는 너무나 다른 개혁개방의 가면을 쓰고 서양과 수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제야유림의 경우에는 관직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이념에 충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와 수고의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위정 척사의 명분을 내세워 수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국이 미국과 수교하라고 하는 엉뚱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조선의 4대 수구 세력은 4대를 앞세운 민씨척족, 그 개혁개방파와 수구를 앞세운 그 제야유림, 위정척사파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관리가 외교를 원한 세 번째 이유는 괴화파의 부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20, 30대 명문가 자제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박 교수의 사랑방을 드나들며 한문으로 쓰인 서양 관련 서적을 읽고 개화 사상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개혁개방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국에 대한 4대 관계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서 조선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개화파는 어느 세력보다도 적극적으로 서양과 수교하라고 하는 청국의 요구를 지지했지만 그들이 첫 번째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민씨척족이 뜬금없이 개혁개방에 앞장서는 바람에 적어도 신사년 전국에서만큼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씨척족을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원조 4대 세력이었던 제야유림은 청국의 요구에 반대를 하고 원조 반청 세력이었던 신진개화파는 청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조선 책략을 필사해서 돌려 읽은 유림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년 벽두부터 반격에 나섰는데요. 조선 책략을 비판하고 혹세무민하는 책을 가져온 김홍집을 탄핵하며 그리고 미국과 수교에 반대하는 제야유림과 전직 대신들의 상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현직 대신들도 생사여탈권을 지닌 국왕의 의지와 서슬퍼런 민씨척족의 기세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개혁개방 정책에 동의했을 뿐 본심은 제야유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가장 먼저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영남 지방 유림들인데요. 영남 누림들은 경상도 상주 지방의 산양장터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소론 출신 전직 예조 참판 강진이가 상소를 집필하고 남인 출신 유생 이만손이 소두가 되었는데요. 소두라고 하는 말은 연명한 상소에서 가장 첫머리에 이름 올린 사람, 그러니까 상소의 우두머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인이 중심이 된 상소였지만 노론과 소론도 당색에 관계없이 상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던 사색당파도 개혁개방을 저지하는 투쟁에서만큼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일부 유생들은 상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청수관, 그 일본 공사관을 뜻하는데요. 청수관을 불살라서 일본을 섬멸하고 의분을 떨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남 유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정부에 알려지자 그 지역 출신 대신들은 그들의 집단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신과 통문을 보내서 회유를 시도했는데요. 1881년 2월 18일 산양장터에 집결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이 연명한 상소를 지니고 서울로 출발합니다. 그 유명한 영남 만인소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만인이라고 했을 때 만명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다는 의미이지 정확히 만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달 후에 걸어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는데 3월 17일 유생들 300명 정도가 서울에 도착해서 상소를 올리고 걸문 앞에서 복합을 했다고 합니다.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드라마 보면 자주 나오겠습니다만은 상소를 올리고 엎드려서 그 상소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 뜻을 전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복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영남 여생들이 보냈던 만인소고요. 여러 명이 연설을 했고 또 상소의 내용도 매우 길기 때문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 이만손 상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손이 소두가 되었고 영남 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청하옵건대 신들은 이른바 그 사의서, 그 조선 책략의 정식 명칭이 사의 조선 책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굳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지 않고 사의서라고 한 이유는 사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이 청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가 아니라 황준선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을 적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의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회서에 관해서 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 말하길 조선의 당면 문제는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보다 다급한 것이 없으며 러시아를 방어하는 계책은 친중 결일 연미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황준센의 논의를 하나씩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친중에 대한 비판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200년 동안 청북을 대국으로 존중해왔고 더 이상 친하게 지내려고 해봐야 친해질 방법이 없다. 구태여 더 친해지려고 노력했다가 청북 정부에서 우리하고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저희가 뭐냐라고 나왔을 때 국왕은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다음에 결일책을 비판했는데요. 일본은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못한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봐야 뭐 하겠느냐. 또한 삼포회란 잘 모르실 텐데요. 1510년 일본인들이 제포, 부산포, 연포에서 일으킨 폭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포회란도 일으켰고 임진왜란도 일으켰는데 그 분노가 아직 사그러지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을 또 괜히 친하게 지낸다고 끌어들였다가 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면 이번에는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비판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 비판은 이제 미국에 대한 연미책에 대한 비판인데 미국은 일단 우리가 모르는 나라다.
그리고 얘가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주 멀리서 와서 우리의 허점을 보아서 우리를 도리어 공격한다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연미책의 세 번째 연미책에 대한 비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방아책에 대한 비판이 되는데 그 핵심은 이거죠. 러시아와 우리는 서로 꺼리고 미워할 것이 없는 나라다. 공연히 황준센의 이간을 듣고 그 러시아를 박대했다가 그것을 핑계로 도리어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네 번째 비판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같이 오랑캐다. 그래서 누구를 우대하고 누구를 박대할 필요가 없다. 모두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섯 번째 비판이 되었고요. 이것 말고도 네 가지 비판이 더 있는데요. 요지는 이거죠. 정조, 순조, 헌종 때에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쳤던 전례에 따라서 그때 척사를 내세웠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그 학살을 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전례에 따라서 외세를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선왕의 좋은 예법과 아름다운 규칙이 있는 이상 서양에서 더 이상 배워올 게 없다라고 한 주장을 내세웠고, 그리고 황준세는 일본의 세객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세객은 앞잡이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악한 무리와 공모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둑이다. 그래서 요사스러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거의 저희니까 그 저희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제 미국과 수교 문제를 청국 정부의 정식 권고가 아니라 일본에 매수된 황준센의 그 사견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요사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 책략은 물에 던져버리거나 불을 살라버리고 그것과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성리학적 도리를 따를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줄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신들은 차라리 바람불에 빠져 죽을 지언정 금수견양, 다시 말해서 날짐승, 들짐승, 개, 양들과는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금수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서양 오랑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서양 오랑캐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한 이유는 바로 그 삼강오륜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죽음으로써 서양 오랑캐들과의 수교를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이런 그 영남만인서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조선은 바꿀 것도 배울 것도 없는 완벽한 나라니까 아름다운 법도를 지키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 같죠? 하지만 당대에서는 개혁개방으로 마음을 굳힌 절대 군주인 고종조차 대놓고 꾸짖을 수 없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아주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데요. 간사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지키는 일은 조정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조선 책략은 다른 나라 사람의 사사로운 글로서 깊이 고려할 가치도 없다면서 또다시 상소를 올리면 조정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므로 그 죄를 엄중히 다스리겠다라고 경고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물러가라고요. 하지만 이제 위정척사라는 국시를 지킬 것은 약속했지만 미국과 수교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애매한 처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영남 요생들은 조선 책략을 따르지 않겠다는 국왕의 약속을 얻을 때까지 복합을 그치지 않겠다고 버텼고요. 이만송과 간진규 등 만인소위 주동자들은 당연히 투옥돼서 국문에 붙여졌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만인소위 사분들이 경양 각지로 퍼져나갔고 영남 요생들을 지지하는 상소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국문하는 서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국문의 그 형조의 서리나 나졸들은 만인소 주동자들을 신문하고 국문하고 때로는 고문까지도 해야 됐는데요. 그들을 존경한 나머지
그 아주 따뜻하게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곤장을 때리는 상황에 처했어도 세게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만소는 전라도 강진 신지도, 그리고 강진기는 전라도 고흥에 있는 그 녹도로 각각 유배를 보내서 위리안치시키는 것으로 그 영남 만인수 사건은 일단락이 났다고 하는데, 위리안치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주택 주위를 둘러쳐서 사람들과 접촉을 막는 그런 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아주 거세게 타올랐던 척사운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월 달부터 척사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상소가 올라왔고 걸문 앞에서는 복합하는 유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더 강경해졌는데요. 종선 책략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본과 단교하고 인천 개항을 반대하고, 그리고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서양 관련 서적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라고 하는 등 개혁 개방 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이러한 척사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천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건 선택 가능한 대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법도를 따르면서 우리끼리 살자는 건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다음에 성리학을 지키고 기독교를 배척하자는 것, 성리학자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느냐면, 유림들은 천국이 조선의 연미론을 들고 나온 근본 원인,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 야욕을 어떻게 꺾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보다 못한 나라고, 러시아는 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고, 근거 없이 믿는다고 그들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1904년에 벌어졌던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에 대한 이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한판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그 첨단 전함과 대포, 총을 들고 덤비는 외적을 병인양요 때나 신묘양요 때처럼 사냥총 몇 자루와 활, 창금만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병인양요와 신묘양요는 그들이 별 그 성과 없이 물러가는 바람에 그 우리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리가 됐지만, 끝까지 항전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랐던 것이죠. 다음에 그 천국도 지킬 힘이 없어서 굴욕을 감수하고 속방에다가 미국을 끌어들이는 판에 조선이 외침을 당했을 때 천국이 도와줄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1894년에 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때 천국이 일방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령 천국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일본과 러시아를 물리칠 힘은 없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른 것을 지키자면서 사악한 세력과 손잡지 말라고 국왕에게 조르기만 할 뿐,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야 어떻게 되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현재의 상태만 부터 유지하고 보자는 유림들의 그 수구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 유림들의 척사 주장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보다 그 개혁 이후가 확실히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더 나빠지진 않기 때문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 백성들도 유림들의 주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림들이 주도한 척사운동은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요. 그래서 그 조선 정부는 복합하는 유림들을 그냥 하나씩 유배해 보내는 것만으로는 들끓는 척사론을 잠재울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1881년 6월 11일 영남 만인소 사건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고종은 코앞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척사가 변함없는 국시라고 하는 이른바 척사유눔을 반포하게 됩니다. 유눔이란 그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말로서 오늘날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병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기운을 보충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었고, 더러운 때가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그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오늘 사교를 씻어버리고자 한다면 우리 유술, 그러니까 유교를 잘 닦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교에 물들지 말고 성리학을 잘 닦아라 라고 하는 유눔을 내렸다는 것이죠. 유눔을 반포함으로써 제하유림들은 석 달 동안 투쟁한 성과를 얻은 셈이었죠. 하지만 조선과 미국의 수교 교섭은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종이 미국과 수교할 마음을 버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과 수교 교섭은 비밀리에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일관성 없는 임기응변은 위정척사 세력에게는 공격은 당할 대로 당하고 국론은 분열될 대로 분열되면서도 정작 개방을 통해 챙겨야 할 이익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정권 대신을 파견해야 되는데 정권 대신을 파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권 대신을 파견하려면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척사 유눔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권 대신을 파견하지 못했던 거고, 그 조선과 그 미국의 수교 교섭을 누가 담당을 했느냐면 청국의 북양 대신 이웅장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대 그 선례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국교를 체결하는 데서 우리나라 관리는 협상장에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청국 관리가 협상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거고요. 그 유생들은 척사유눔 반포 이후에도 상수와 복합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하유림들의 기세가 등등해지자 국왕의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찬성했던 현직 대신들조차 드러내놓고 개혁개방에 반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척사유눔까지 반포한 상태에서 국왕이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유림들은 국왕에게 무엇을 더 바랬던 걸까요? 뭔가를 더 바란 것이 아니라 척사유눔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 왕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왕이 무슨 말을 하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왕이 어질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때 유림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그 반정이라는 카드, 그 국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국왕을 올리는 카드인데요. 실제로 조선에서는 연산군과 광해군이 그런 식으로 보위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반정 분위기도 생기는 그런 상태까지 내몰린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1881년 8월 30일 그 홍제학을 소두로 한 강원도 유생의 상소가 되는데요. 이것은 척사운동이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학을 지키고 사학을 물리치라는 요구는 이전의 상소와 동일했지만 비판의 초점은 그 조선 책락이나 김홍집에서 모든 사단의 궁극적인 원흉으로 지목이 된 국왕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었던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그 절대 왕정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거침없는 비판을 그 국왕에게 정면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전하는 무슨 까닭에 온 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공론, 척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굳게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친정하신지 하신 이래로 어느 하루라도 척사 위정의 정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사학의 무리들이 언제 잡아서 처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비답과 전교가 역사책에 기록된다면 후세는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능의 내용조차도 언어도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항을 하면서 부산과 원산을 개항을 하면서 유능을 내는 게 또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신들을 비롯한 소득 몇 명에 대해서는 전하의 힘으로 형벌을 가할 수도 있고 유배를 보낼 수도 있으며 저자거리에서 찢어 죽일 수도 있겠지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집집마다 원망하고 사람마다 분노하는 것은 전하의 힘으로서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차마 절대왕권 시대에서는 신하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국왕을 향해 거침없이 내뱉은 것이죠. 당연히 의금부로 압송이 되었고요. 국문을 받으면서도 홍제학은 국왕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모독한 죄 범상부도죄인데요. 이것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오늘날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형벌이었죠. 그래서 이제 참수형에 처해졌고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야 유림들은 도를 위해서 몸을 바친 홍제학을 그 참된 선비이자 우국지사로 떠받들었는데요. 그래서 도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라고 해서 순도자라고 떠받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홍제학의 순도를 계기로 일부 유생들은 국왕의 실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어질지 못한 국왕의 각성을 촉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왕과 민시척족의 실종에 불만을 품었지만 자리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죽여 지내던 위정척사파 대신들 사이에서는 반정의 분위기도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고종은 미국과 수교하려다가 연산군 광해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폐위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선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반정 도모 사건이었는데요. 이재선은 대원군의 서자였습니다. 대원군은 부대부인 민시소생의 이재면과 이재황이 나중에 고정이 됩니다. 두 적자가 있었고요. 기생첩 개성월의 그 소생의 서자 이재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를 앞세운 반정이 실패한 이후에 작성된 국문 기록이 전해질 따름인데요. 그 기록에는 이재선은 종 한 명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 세상이 다 아는 천치였다. 그리고 그 일본인과 일본식 훈련을 받은 별기군을 몹시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군문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천자록은 황헌이라는 사람이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옮긴 책인데 여기에도 조금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재선은 갑자년 이후에 별군직에 임명이 되었으며 콩과 보리도 군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했다. 그리고 반정이 실패해서 서대문 밖 민가에서 사약을 받았을 때에는 무슨 죄로 죽게 되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흔히 역사를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모의 수계로 드러난 이후에 기록된 자료인 만큼 이 자료들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재선이 주도적으로 영모를 꾀할 만큼 총명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재선이를 앞세워서 반정을 도모한 주모자는 누구였냐라고 하면 전 형조 참의 안기영이었습니다. 안기영은요, 1873년 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을 받아서 하야했을 때 최익현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당한 적이 있는 대원군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는 유림들의 상소와 복합이 꼬리를 물자 안기영은 벌외와 척사를 명분으로 대원군 하야 이후 권력에서 소외된 인사들을 비밀리에 규합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된 것이 8월 5일이었는데요. 이날 안기영의 집에서 비밀 회합한 이재선, 안기영, 권정호, 최동술, 이철구 등은 일본을 방어하고 내정을 개혁하려면 대원군의 재집권이 불가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 국왕을 폐위시키고 이재선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사를 경기 감시 초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이게 이제 그 과거 시험장에서 거사를 도모하기로 했다는 거죠. 과거 시험장에 운집한 유생들을 선동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대궐로 진격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 대원군 지지 세력들이 반정을 모의했다고 했는데요. 대원군 지지 세력들은 이미 조정의 실권에서 물러났는데 어떻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겠느냐 이건데요. 아마도 이제 그 돈으로서 그 포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병력 동원 계획은 일단 함경도에서 급수군을 동원하기로 했다는데요. 그 급수군은 그 수영에서 물을 깃는 일을 맡아보던 군사라고 하니까 뭐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2,000명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영남과 호남, 호서로부터 다시 말해서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로부터 장사 100여 명을 모집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아마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도에서 모집한 장사가 도성 부근에 이르면 그들의 힘으로 광화부를 함락시킨 후에 무기를 탈취해서 서울로 진격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신식 무기를 갖춘 강화 군병과 인천 포수를 포섭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원대한 계획이었고요. 계획대로 병력을 동원할 수만 있었다면 광군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쉽게 막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정이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병력 동원은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안기영은 거사가 성공하려면 2만 양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요. 각출할 수 있는 자금은 4,000장에 불과했고 실제로 모금된 액수는 2,000장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엉뚱한 것으로 유용되었고요. 그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니까 병력 동원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함경도 급수군들은 몇 차례 그 출발을 연기하다가 결국에서는 상경을 포기했고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남도의 장사들은 모집도 여의치 않았던 거죠. 남도에서 장사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힘으로 광화부를 함락시키겠다는 계획도 취소되었습니다. 그 반정 세력의 포섭도 여의치 않아서 이재선과 가까운 젊은 유생 30명에서 40명 정도만 반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출범 당시 창대했던 계획은 거사일이 가까워질수록 초라해져만 갔던 것이고요. 반정 계획은 대원군 모르게 추진되다가 그 거사를 일주일 앞두고 전 중군 조중호가 대원군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중군은 군사사령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원군은 그 반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썩 실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노회한 그 정객이었던 그 대원군이 그 정도를 못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의 위세를 믿고 가담했던 반정 세력 상당수가 동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서는 동요하는 반정 세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가면서 그들의 이탈을 막았다고 하는데 그 반정 전날 애초의 계획에서 대폭 축소된 형태로 거사가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된 계획은 이러했는데요. 10월 13일
유생들이 운집한 과정에서 강달선, 이종학 등이 반정 세력이 섞여 들어가 있다가 대원군의 명령이라고 외치면서 벌효와 위정척사를 기치로 내걸고 유생들을 일단 규합을 한다. 종로거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정의 무례배들 1000여 명을 규합해서 500명씩 천자군과 봉자군으로 두 조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그러니까 밤 9시부터 11시를 기해서 이재선이 인솔하는 천자군은 대원군 대감 이꼴이라고 외치면서 창덕궁으로 진격해 들어가 국왕과 중전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 강달선이 이끄는 봉자군은 일본 공사관과 별기군 교련장을 공격해서 일본군을 살해하고 무기를 빼앗은 다음 다시 성내로 들어와서 천자군과 합류한다 이겁니다. 종로에서 벌효와 위정청사를 외치면 1000여 명의 무례배를 모일 것이라고 하는 순진하게 짝이 없는 발상을 전제로 한 무모한 계획이었던 거고요. 당연히 거사일이 도래했어도 반정 세력을 따르는 병력은 전무했고요. 강달선, 이두영, 이종학 등은 병력 동원에서 실패해서 거사를 연기한다고 대원군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대원군은 이들의 반정 계획이 성공할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불똥이 자신에게 튈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문책해서 형조에 넘겼습니다. 반역을 좀 도모했다라고 하면 죄를 크게 받게 되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재산을 편취하고 사람을 속였다는 그런 죄목으로 적당히 꾸며가지고 3명을 유배에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기영을 비롯한 반적 세력들은 대원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국왕이 서릉으로 거둥하는 10월 21일을 기해서 다시 거사를 도모할 계획을 세웠고요. 거사 전날 반정에 참여했던 장교 이풍래가 포도청에 밀고 함으로써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주모자 30여 명이 체포되었고 2개월에 걸친 국문 끝에 이재선, 안기영 등 주모자 대부분이 처형되었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였다고 하지만 고종으로서는 자신의 자기의 형한테 사약을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반정 이재선 사건, 그러니까 반정 모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의기양양했던 유림들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반정 모의가 드러난 10월 말부터 더 이상 벌문 앞에서 복합하는 유생은 없었고요. 역모를 빌미로 민씨 척족들은 대원군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고, 그리고 척사운동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유생들의 복합 상소로 위기에 내몰렸던 민씨 척족들은 전국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던 것이고요. 그 때문에 반정 사건은 왕후가 얽어서 꾸민 일이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반정 모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로써 어쨌든 1881년 신사년 전국을 거세게 뒤흔들었던 척사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듬해 조선과 미국이 수교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은 마련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척사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아유림들이 개혁개방에 반대한 이유와 반대를 위한 투쟁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들이 좀 더 잘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1881년 상황에서 미국과 수교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위정척사를 내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 옳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